어쨌든 간에 금요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강하게 또 이렇게 반등 중이니까 기분이 좋고 또 그 기분 좋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이슈를 좀 파악해야 금요일까지 아주 말끔하게 매매를 좀 할 수 있을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두 가지 키워드를 묶어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미중 갈등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오늘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던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네. 고래 싸움에 또 이제 반사 이익으로 그 위에 올라타는 섹터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철강과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철강주들 좀 반사의 기대감 나왔고요. 오늘 그 상승폭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하이스틸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KG 스틸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과연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조선주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쵸.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조선주 투자 타이밍 잡아보시죠. 네. 철강과 조선입니다. 네. 자, 우선 철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 철강과 관련된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뭐 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심리적인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자, 단기적이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단기적이다.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비슷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은 단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사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철강주들이 자 펜실베니아 주에 이제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국의 철강 제품이 지금 관세가 7.5%인데 그걸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게 뭐 시행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뭐 그 시행화되지 않겠냐는 관점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과거에도 뭐 2016년, 201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좀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뭐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뭐 그래도 크게 중국 뭐 철강 제품이 급격하게 수입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X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이 이 쿼터제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중국 제품 대비해서 어차피 뭐 수입 관세가 뭐 조금 낮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우호국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출 물량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쿼터제로 한국이 많이 팔고 싶어도 많이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거의 비슷한 꽉 채워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하게 뭐 수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었냐면 이제 상관관계라는 상관관계가 뭐냐? 상관관세가 뭐냐면 상관관세라는 건 일단 이제 수입 물량 원가 대비해서 얘네들이 반덤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싸게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수출을 하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적용되는 관세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철강 쪽에서 미국에 정말 과거에는 많은 재미를 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상계 관세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따른 또 수입 쿼터제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러면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어디냐면요 오히려 유럽 쪽입니다. 왜? 미국과 유럽은 지금 현재 철강이 관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저는 유럽 쪽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수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당연히 관세잖아요. 고려해야죠.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미중 갈등이나 제재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럼 그때마다 철강이나 이런 조선 관련주 철강 특히 조금씩 계속 이슈 있을 때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소위 치고 빠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가능하다 봅니다. 뭐 스윙 관점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 뭐 내일 매도하고 아니면 뭐 2박 3일로 가든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게 뭐 2주, 3주 정도 보유한다. 네. 뭐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철강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테마 종목들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철강 쪽도 뭐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뭐 괜찮지만 오히려 그런 쿼터제가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쿼터제로 묶여져 있고 상계 관세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만 알루미늄은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얘기했던 건 철강이랑 알루미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알루미늄 쪽이고 뭐 그렇다면 알루미늄 쪽이라면 이제 PJ 메탈이라든가 아니면 사마 알미늄이라든가 이쪽이 오히려 철강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투자 기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고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이 내용 자체가 좀 단기적인 재료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조금 더 그 현재 상황 상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선은 좀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으니까 사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 재미가 얘기를 별로 없는데요. 왜 드리냐면 설명을 들으면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막 하니까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또 언론 기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곳은 피츠버그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 철강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장소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세 장소였어요. 그래서 연설을 막 하는데 피츠버그를 제가 왜 강조를 드렸냐면요. 피츠버그는 1800년대부터 미국의 철강 중심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철강 회사 중에 제일 큰 뭐 US 스틸이라든지 뭐 유리 페인트하는 뭐 PPG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알루미늄 생산 회사도 있고요. 이런 비철금속, 철강 관련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유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너네들이 일하고 있는 너의 분야를 좀 더 내가 키워줄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주제에 맞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철강이 이제 좋아지겠구나 막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요. 그리고 미국은 철강에 투자를 안 하는 국가입니다. 이미 미국의 철강 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국가에게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철강을 쓰는 것도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국가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잉 해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 조금 가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이제 국가 부양책으로 철강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단가 경쟁에서 이제 중국 제품이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저희 관세를 매기고 우리 철강 회사들을 키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뭐 그 정도 내용 그렇구나 하고 정도 볼 것이지 실제 이게 정책화된 다음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강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철강 주들 그러니까 이 하나증권에서 철강주들을 묶고 또 네. 비철금속 관련 주들을 묶고 코스피를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냐 보는 건데 지수 대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이거 회색선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회색선인데
사실 지수는 제일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진한 녹색이 이제 비철 금속이에요. 제일 밑에 이제 하단에서 움직이는 게 연두색이 이제 철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철강이랑 비철금속이랑 따로 가네.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하단에 있고 지수는 위에 있으니까 지수보다 약한 섹터가 맞는데 왜 철강은 강하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강에 들어가 있는 게 포스코가 있어서 23년도에 튀었을 뿐이에요. 근데 포스코가 튀었는데 그거는 철강이 좋아서 튄 게 아니죠. 작년에. 아, 그렇죠.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요. 예. 비철금속 그리고 철강은 둘 다 지수보다 훨씬 약한 섹터예요. 우리의 증시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철강이 약한 건가 하고 보게 되면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제 전 세계 철강 시장이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철강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던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 뭐 최근까지도 중국이 철강 수요를 다 흡수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철강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죠.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죠. 1등이 떨어지니까 뭐 맞아요. 거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만 보게 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예. 지금 검정색 뚝 올라와 있는 게 인도거든요. 예. 그리고 인도가 지금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철강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요. 중국은 한 100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3%씩 하락하고 있는 거고 인도는 한 10% 차지하고 있다가 네. 10%에 한 10%씩 성장하니까 전체로 보면 한 1%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률을 주로 잡고 있는 중국이 비중이 높다라 보니까 인도의 성장 캐파가 이 전 세계 철강 시장을 좀 주도할 하려면 시간이 좀 아직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는 철강 자체가 사실 이건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고 이제 세계 철강협회 WSA라고 해서 네. 여기서 만든 그래프예요. 실제로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막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단기냐 장기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단기로도 안 봅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의 중심주가 되기에는 어려운 섹터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슈가 있구나. 바이든이 유세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철강주 관련해서 박수범 이사께서는 알루미늄 쪽이 좀 더 낫다.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성장성은 물음표. 약간 좀 하향하는 그런 산업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조선주가 되겠는데 오늘 조선주도 만만치 않게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전망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철강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발주량도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고 뭐 올해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선박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수출 아니요 수출이 아니라 선박들을 만들어서 네. 뭘 했을까요? 선박 만들어서 갑자기 했겠죠. 예. 네네 수주 받아갖고. 네 수주를 받은 걸 이제 선박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인계를 한 거죠. 뭐 인계를 하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은 그런 대로 잡혔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좀 뭔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흐름이 좀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작년에도 수준 물량을 봤을 때 성과가 너무나 좋았었어요. 예, 조선 성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작년에 일단 수주했던 물량들은 이제 뭐 2026년 정도 되면 뭐 2025년 뭐 말 정도라든가 아니면 2026년 정도 되면 또 선박들을 또 인계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인계를 해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잡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좀 괜찮았던 그러니까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았던 선박들을 올해 많이 생산이 완료된 제품들을 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좋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수주 물량도 너무나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뭐 LNG 선이라든가 암모니아 선과 같은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계속 그게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비싸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IMO 회사 기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라는 규제도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5년 전, 뭐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좀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선은 지금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도 또 오늘 찾아봤던 건데 방산 시장에도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의 뭐 유지나 그리고 보수, 정비 이런 관련된 시장을 이제 해외로 이제 아웃소싱한다 그렇게 얘기 있어서 우리나라의 또 관련주들이 또 열심히 또 창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트럼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각 나라의 GDP의 2%를 줘야 된다. 너네들이 뭐 미국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비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GDP가 보면 2.7% 정도가 방위비를 쓰고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6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2%를 달라는 거는 약 40조를 매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40조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투기를 더 보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모함까지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면 우리의 국방비가 거의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100억이 넘어간다는 건, 1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100조가 넘어간다라는 건 그만큼의 방위, 군사력을 좀 확보를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굳이 2%를 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가 또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발주가 이제 지금 현재 방위청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발주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꾸준하게 뭐 한 척, 두 척씩,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주변 국가들과의 또 트러블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필리핀도 이제 잠수함 부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발주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내용들도 보면 페루에서 뭐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함정을 4척 6,400억 정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육해 공군 따지지 않고 지금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각 나라들이 지출을 좀 증가하는 분위기고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 변화가 없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과의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함정, 군사, 물지와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된 선박 수주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마진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 쪽이. 방산 쪽의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들 올해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시네요. 기대되네요. 네. 네. 자, 이번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네.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요. 우리 이 딱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3월 중순에 조선주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제가 그때 약간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신조성가 지수,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성가 지수가 고점 때 이제 170포인트대에서 좀 홀딩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돌파가 된다라면 지금 수주 물량이 사실 굉장히 빵빵해요. 어느 정도냐면 26년까지 거의 풀입니다. 조선 3사가.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주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이거 계약 도장 찍으면 27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조선가 지수가 위로 찍힌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 도장 찍는 거는 더 비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전 신조선가 대비로 찍는 거니까 좀 더 싸게 파는 거고 이런 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조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신조선가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호가놀이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우리 100만 원에 팔게 네. 또는 100만 원에 살게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 이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조선은 건설이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2척에서 43척 밖에 못 만듭니다. 네. 아무리 수주가 많이 들어와도. 만들 때가. 그렇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꽉 차 있으면 우리 배 살래 하면 어떻게 부를까요? 더 비싸게 불어야죠. 그렇죠. 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원리가 들어가는 건데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몇이냐면 3월 기준으로 183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어떤 포인트냐면 2007년에 전 세계에서 조선이 가장 강했을 때 막 우리나라 조선주가 날아갈 때 있잖아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185예요. 거의 다 도달했네요.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조선은 지금 굉장히 호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우리가 네. 많이 수주하게 되는 구조들.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이사님 의견은 아니고 네. 제가 보도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 만든 배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07년에 계약한 것들은 2010년에 납품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는 보통 한 30년 사이클입니다. 네. 좀 아직 멀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수주량은 안 찍힐 건데, 근데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전 세계가 합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 이제 제재를. 뭐냐면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이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거래 안 해준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2007년도에 도장 찍었던 애들이 보통 규제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꿔야죠. 그렇죠. 타이밍은 아직 안 됐는데 바꾸는 물량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조선 입장에서 뭐 사실 좋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수주 물량은 이 정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비싸요. 네. 유가가 비싼데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운 입장에서는 해운 루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운 루트가 바뀐다라는 거는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고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배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 그러니까 조선들 중에 배 중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하는 게 이제 오일입니다. 이제 오일 탱크가 제일 큰데 제일 많고 근데 기름값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 기름에 대한 해운 운임료가 올라갈 거고 운임료가 조선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조선주 입장에서는 뭐 좋은 점밖에 없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이제 질문 주셨던 게 MRO 관련 네. 이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군의 원래 룰은요. 미군 해군 함정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근데 미군의 조선소는 사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태평양에 있는 함대나 또 미군 내 조선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건 다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일본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중국이랑 우리인데 중국에다가 미군 해군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고 사실 이거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미군의 이제 해군 이제 스타들, 별들이랑 지금 저희 그 김동관 부회장이랑 네. 정기선 부회장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O가 시장이 20조입니다, 1년에. 그리고 2029년까지 한 100조대 시장으로 갈 거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조선업 그리고 MRO까지도 지금은 뭐
호재를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정도의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는 한데 워낙에 지금 조선주를 아까 철강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네네, 보고 네. 계셔서 그럼 조선주는 하나 담아갈까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탑픽도 하나만 지금 딱 생각나시는 거 이거는 혹시? 진짜 준비 안 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어제부터 우리 조선주는 함부로 해가지고 날카로워요. 네. 다 좋다고 보는데 다 지금 좋아요? 단계에서 네. 하나오션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왜냐하면 네.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오션.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고 이번 분기 안 돼도요. 제가 아까 신조성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22년부터 신조성가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럼 22년도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부터 이제 발주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오션 입장에서도 하나오션도 사실 굉장히 규모 있는 기업이고 수주량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애들 중에 하나라서 지금 생각나는 건 저는 방금 제가 김동관 부회장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하나오션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게 사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철강주, 오늘 아주 핫했고요. 조선주인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두 이 종목들의 온도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 투자 기간 동안에 이 종목 중에서 가장 핵심 종목들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